935년 가을, 천년 왕국의 마지막 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주 궁궐의 정문을 나서는 경순왕의 뒤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라의 역사가 조용히 막을 내렸죠. 삼국을 통일했던 그 강력했던 신라는 어떻게 스스로 항복 문서를 들고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156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중 4명은 암살당했으며 평균 9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676년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한 신라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국이었습니다. 넓어진 영토, 늘어난 인구, 발전된 문화를 자랑하던 통일 신라는 100년 넘게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죠. 석굴암과 불국사가 만들어진 것도, 성덕대왕 신종이 주조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780년 어느 날 21살의 젊은 왕이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라는 왕족이 아닌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권력을 향한 끝없는 투쟁이 시작됐죠. 중앙정부는 권력 다툴만 몰두했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곳곳에서 호족이라 불리는 지방 군벌들이 세력을 키웠고 급기야 900년에는 후백제가, 901년에는 후고구려가 건국되면서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왕국이 불과 156년 만에 스스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통일 신라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 156년간의 혼란과 붕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76년 나당전쟁의 승리로 신라는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끈 30대 문무왕 이후 신라는 약 100년간 안정기를 맞이했죠.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신라 중대라고 부릅니다. 중대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의 직계 자손들만이 왕위를 계승했고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죠. 중대의 왕들은 하나같이 유능했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성했고 관료제를 정비했으며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등 왕권 중심의 통치 시스템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신라 문화는 전성기를 맞이했죠. 751년에 착공된 석굴암과 불국사는 당시 신라의 예술적, 기술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36대 해공왕이 즉위하면서 균열이 시작됐죠. 765년 겨우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해공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해공왕은 여자로 태어났어야 할 남자였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행동과 말투, 취미까지 전부 여성스러웠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기록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해공왕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실권을 쥔 사람은 상대등 김양상이었습니다. 상대등은 신라의 최고 관직으로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위치였죠. 김양상은 해공왕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공왕 재위 기간 동안 96각간의 난, 김융의 난 등 귀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780년 해공왕 재위 16년째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지정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상대등 김양상과 김경신 등이 이를 진압했죠. 그런데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 해공왕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였죠. 해공왕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지정이 죽였다는 설도 있고 김양상이 반란을 핑계로 제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해공왕이 죽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37대 선덕왕이죠. 이 순간이 바로 신라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태종 무열왕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지던 직계 왕통이 끊긴 겁니다. 물론 김양상도 경주 김씨였지만 그는 왕족이라기보다는 귀족에 가까웠죠. 700년 넘게 이어진 신라 왕실에서 경주 김씨가 얼마나 망했겠습니까? 조선이 500년 만에 전주 이씨를 그토록 많이 만들어낸 것처럼 신라의 경주 김씨들도 모두가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선덕왕의 즉위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꼭 직계 왕족이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의 폭이 넓어지자 당연히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권력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신라는 중대에서 하대로 접어들었고 이후 155년간 20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155년간 20명의 왕이 즉위했으니 평균 재위 기간이 약 7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4명이 암살당했고 총 1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죠. 거의 9년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발생한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가늠이 되시죠. 하대의 왕들에게는 묘한 관례가 생겨났습니다. 현직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 등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 됐죠. 왕들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 등은 언제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귀족이 맡았고 그들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왕들은 후계자를 정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하대의 왕들 대부분이 과거에 상대 등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 상대 등 시절에 상대 등과 귀족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고 막상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귀족 체제를 바꿀 수 없었죠. 왕이 되기 위해 귀족 세력을 키웠는데 왕이 되고 나니 그 귀족 세력 때문에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이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니 민생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에는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판을 쳤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은 갈수록 약해져만 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신라 하대를 경주에서 지방으로, 중앙 귀족 문화에서 지방 호족 문화로의 이행기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1대 헌덕왕 때인 821년 도의선사라는 승려가 중국 당나라에서 37년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도의선사는 불교의 한 분파인 선종을 신라에 전파하기 시작했죠. 당시 신라에서는 교종이 주류였습니다. 교종은 경전 공부와 이론을 중시하는 엘리트 중심의 불교였고 신라 정부는 이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었죠. 반면 선종은 경전보다는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했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중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도의선사의 선종은 처음에는 중앙 귀족들에게 배척당했지만 그 대중적이고 비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지방 곳곳에서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신라 말기에는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각 지방별로 9개의 선종 종단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선종의 확산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지하던 교종이 약해지고 지방별로 특색 있는 선종이 유행한다는 건 곧 중앙의 이념적 통제력이 무너지고 지방 분권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였죠. 각 지방의 선종 사찰들은 지역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이는 호족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9대 헌강왕 때에는 도선선사가 풍수지리설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도선선사는 경주의 지기가 쇠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도 명당이 있다는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죠. 풍수지리는 순식간에 유행했고 각 지방의 호족들은 풍수지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지역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강조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도였던 경주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족의 출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원래 지방 토착 세력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몰락한 중앙귀족이 지방으로 내려가 자리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 출신도 있었고 군인 출신도 있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역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병 집단을 조직했고 사실상 군벌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신라 말기로 갈수록 호족들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이들을 통제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흥미로운 건 신라 골품제의 최고 엘리트였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까지 신라 정부를 등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였는데 육두품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혈통 때문에 최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진골이 아니면 일정 이상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 지식인들은 개혁의 길을 택하기보다 아예 지방 호족들과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교종불교는 약해지고 지방의 선종이 강해졌으며 경주의 권위는 풍수지리설로 흔들렸고 엘리트 지식인들까지 지방 호족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선종 승려들의 설법을 따랐고 지방의 유지들은 호족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죠. 신라라는 국가의 구심점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9세기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각 지방의 호족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조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라 조정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이념적 구심점도 모두 잃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강력한 호족이 등장했습니다. 견훤과 궁예였죠. 견훤은 전라도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신라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독립해 세력을 키운 인물입니다. 그는 8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900년에는 아예 후백제를 건국했죠. 견훤은 백제의 부활을 내세우며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백제 유민들의 후손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기에 후백제 건국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죠.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려서 버려져 승려로 자랐습니다. 그는 북쪽 지역의 호족들을 규합하며 세력을 키웠고 901년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에 후고구려를 건국했죠. 궁예는 고구려의 부활을 내세우며 옛 고구려 땅이었던 지역의 백성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갔고 이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궁예 정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궁예는 점점 폭정을 일삼았고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며 신하들과 백성들을 탄압했죠. 결국 918년 궁예의 휘하의 유력 호족이었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 궁예를 축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고려였죠. 왕건은 개성지역 호족 출신으로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신라, 후백제, 고려 세 나라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미 경주 인근 지역만을 간신히 지배하는 약소국으로 전락해 있었죠. 신라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경상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후백제와 고려가 패권을 다투는 동안 신라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신라 조정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주 김씨들이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박씨 귀족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씨 중에서도 박예겸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그의 아들이 53대 신덕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실의 성씨가 김씨에서 박씨로 바뀐 거죠. 700년 넘게 이어진 김씨 왕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라 건국 이래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김씨가 왕위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박씨가 왕이 된 겁니다. 이는 신라 왕실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성씨가 바뀌어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53대 신덕왕부터 55대 경혜왕까지 3명의 왕이 모두 박씨였지만 신라의 쇠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씨 왕조의 신라는 그나마 왕건의 고려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견훤의 후백제를 막으려 했습니다. 신라 조정에 충성하던 지방 호족들도 대부분 후백제나 고려 쪽으로 붙어버렸지만 신라는 최소한 고려와의 우호 관계만큼은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견훤은 신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927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5대 경혜왕이 재위하던 시기였는데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기습했습니다. 경혜왕은 포서정에 있었다가 견훤의 습격을 받았고 견훤은 경혜왕을 살해해버렸죠. 전통적으로는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놀고 있다가 견훤에게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경혜왕을 무능한 암군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경혜왕은 견훤의 침공에 대비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포석정에 있었던 것도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포석정은 신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연애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사 의식을 치르던 신성한 공간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혜왕은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견훤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경혜왕을 죽인 견훤은 신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김씨 왕족 중 한 명을 골라 새로운 왕으로 세웠죠.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이었습니다. 견훤이 왜 신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라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이용하려 했거나 아니면 신라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간접 통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경순왕은 견훤의 영향력 아래에서 즉위했습니다. 신라 조정 내부에서는 박씨 세력이 반견훤 성향이었고 김씨 세력이 친견훤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견훤이 김씨 왕족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순왕은 견훤의 꼭두각시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려의 왕건은 후백제 견훤과의 전쟁에서 점점 우위를 점해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포섭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혼인 정책을 통해 각지의 호족들과 연대를 맺었죠. 왕건은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력 호족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건은 전국의 호족들을 고려 편으로 끌어들였죠. 견훤과의 결정적인 전투는 930년 고창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대승을 거뒀고 이후 전세는 완전히 고려 쪽으로 기울었죠.
견훤은 노년에 들어서면서도 왕위 계승 문제로 아들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935년에는 아들 신검에게 유패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견훤은 탈출해 왕건에게 투항했고 후백제는 내분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순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라는 이미 실질적으로 경주 일대만을 지배하는 약소국이었고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왕건의 고려가 점점 강해지고 견훤의 후백제가 내분으로 약해지는 상황에서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935년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려에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신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천년 사직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며 항전을 주장했고 일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순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왕실이 몰살당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투항해 왕실의 안전과 백성들의 평안을 보장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태자 기밀은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하며 개골산으로 들어가 응거해버렸지만 경순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년 왕국 신라가 스스로 다른 나라에 흡수되기를 청한 것이죠. 왕건은 이 소식을 듣고 형식적으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천년 사직이 신하의 예로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경순왕이 계속 요청하자 왕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라와 피를 입술에 바르며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신라의 왕께서 굳이 신하가 되겠다고 하시고 여러분도 그것이 옳다고 하시니 내 마음은 매우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마지못해 받아들인 척했지만 사실 왕건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을 겁니다. 경순왕은 왕건의 고려에 투항했고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자신의 맏딸 낙랑공주와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계속 경주에서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경순왕과 그 후손들에게는 경주 김씨라는 문벌을 만들어 주었고 고려 조정에서도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만약 경순왕이 끝까지 저항했다면 어땠을까요? 왕실은 멸문당했을 것이고 경주는 전쟁터가 됐을 겁니다. 오늘날 경주 김씨들이 그 경주 김씨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경순왕의 선택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왕실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935년 신라는 이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건국한 이래 992년간 삼국 통일 이후만 따져도 259년간 이어져 온 신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죠. 신라는 결국 스스로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왕건의 고려는 이듬해인 936년 후백제마저 정복하며 다시 한번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견훤이 아들에게 유패당한 뒤 왕건에게 투항했고 고려군은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를 함락시켰죠. 이로써 후삼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고려라는 새로운 통일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라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천년이나 이어진 나라가 불과 156년의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중대 시기에 그토록 강력했던 신라가 하대에 들어서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요? 결국 핵심은 권력 구조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정치는 오로지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고 민생과 통치는 뒷전으로 밀렸죠. 신라 하대의 왕들이 무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나름 개혁을 시도했고 왕권을 강화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귀족 세력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사람들이었기에 귀족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왕이 된 후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거죠. 지방 호족들의 성장도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호족들을 따르게 됐죠. 선종 불교의 확산이나 풍수지리설의 유행도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중앙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종교와 사상까지도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순왕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나약한 왕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년 사직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경순왕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저항으로 백성들을 전쟁의 참화에 빠뜨리기보다는 평화적인 통합을 선택해 생명을 구한 거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 신라가 해공황 때의 위기를 다르게 극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중대의 왕통이 끊기지 않았다면, 아니면 선덕왕이 즉위한 후에도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면 신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의 구조적 문제들, 골품제의 경직성, 귀족 세력의 비대화, 지방 통제 시스템의 한계 등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니까요. 신라의 멸망은 한 왕조의 종말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과거제를 도입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지방 호족들을 흡수해 새로운 귀족 계층을 형성했고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려는 신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던 셈이죠. 천년왕국 신라의 이야기는 영광과 쇠락, 통일과 분열,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그 강력함이 영원할 수 없었듯이 말기의 혼란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모든 것은 흘러가고 역사는 계속되는 법이니까요. 신라가 남긴 문화유산들, 석굴암과 불국사와 성덕대 왕 신종은 오늘날까지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이룬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오늘은 통일 신라가 어떻게 156년간의 혼란을 거쳐 결국 멸망에 이르렀는지 그 긴 쇠락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